안녕하세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더니 제 경우가 딱 그렇네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을 타지에서 다니게 되었고 자취를 하며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다른 대학 법대생을 소개받아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이후 우리는 만남을 가졌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애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마케팅 관련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했고 신랑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랑을 위해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근처 정자에서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어느 날 돌아가는 길에 한 중년 여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가씨, 잠깐 나 좀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철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잠깐 얘기 좀 해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아가씨 어머니가 될 생각이 없고 공부하는 우리 아들 앞길을 막지 말라고 말하려고 왔어요.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아가씨 인생 살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악연은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헤어졌어야 했지만 오래 만나다 보니 이런 일로 헤어질 수 없더군요. 연애 시간이 아까워서 얻고 이만한 사람이 또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피임을 안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라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신랑은 본인 책임이라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테니 믿어달라고 했어요. 결국 하룻밤의 실수로 예상보다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랑이 부모님께 몇 날 며칠 무릎을 꿇고 빌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저를 위해 수도권 전셋집을 내주셨고 저희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많지 않아 빠듯하게 살림을 지내고 있었고 신랑도 경제 사정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낳고 나니 정말 분유값에 벌벌 떨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주가 예쁘다며 가끔 와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유 대신 모유를 먹이라고 하며 저를 비난했어요. 모유가 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했더니 어떻게 애가 멀쩡한 게 하나도 없냐고 하더군요. 신랑의 사법고시 준비도 물어보고 신랑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비밀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랑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노력하며 지냈죠. 그해 신랑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대기업 연구직으로 안정적인 벌이를 하고 있었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어요. 도련님의 결혼 소식에 저도 축하했습니다.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시댁으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도 면접처럼 물었어요. 나중에 도련님이 나서서 여자친구를 보호하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아끼기 시작했어요. 반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계속 부려지며 일을 해야 했죠. 동서가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는 연차를 내고 명절 준비를 하러 갔어요. 동서가 안 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셨죠. 동서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데도 명절 내내 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회사 가는 날인데 온 거예요. 봉선이는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와야죠. 너 같은 애랑 걔가 같니? 그렇게 첫 명절부터 일을 했고 동서가 몸이 안 좋다며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후 동서와 저녁을 먹으며 친해졌습니다. 동서는 저를 존경하며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몇 달이 흘렀고 늦게 퇴근하는 저를 동서가 데리러 왔습니다. 검은색 번쩍이는 벤츠를 타고 나타났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사주셨다고 했죠.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차별에 화가 났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에게 항의했어요. 왜 차별하냐고. 시어머니는 차 사줄 유지비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신랑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결국 몇 달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받은 건 장애인용 LPG 중고차였어요. 그걸 타고 다니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중고차 딜러가 좋은 차라고 해도 화가 나더군요. 결국 친정 부모님이 그랜저를 사주셔서 타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를 신랑과 바꿔 타라고 하셨죠.
저는 신랑의 뺨을 때리고 시어머니와 싸우게 되었어요. 신랑은 결국 모든 진실을 말했고 저를 임신시킨 것도 계획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싸우고 신랑은 집을 나갔고 저는 동서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동서는 차 할부금을 신랑이 내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몇 달 내다가 안 내기 시작했다고요. 결국 동서는 자기 돈으로 할부금을 냈죠. 신랑이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조건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사과했고 시어머니도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무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와 신랑이 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설날을 앞두고 제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 인대가 늘어나 반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명절 준비를 못하니 시어머니는 차례 음식을 사서 지내야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매달 워크숍을 간다고 하고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어요. 수상해서 차에 녹음기를 넣었더니 신랑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신랑과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으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헬륨 풍선과 함께 신랑과 상간녀의 사진을 넣었죠. 이혼 서류도 함께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신랑은 사진을 숨기려 했어요. 그 이후 저는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 말로는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